1970년대 한국인이 1년에 먹던 돼지고기가 2.6kg이었습니다. 지금은 31.8kg입니다. 12배가 늘었어요. OECD 회원국 중에서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10년 연속 1위. 2위인 칠레보다 6kg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만들기 위해 먹이는 사료. 옥수수와 대두박은 거의 전량 수입입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한국인의 단백질 소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왜 농민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위험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합쳐서 대략 5kg에서 10kg 사이였습니다. 고기라는 게 명절이나 잔치 때 먹는 음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돼지고기만 31.8kg, 쇠고기 12kg, 닭과 오리 19kg입니다. OECD 통계를 인용한 2024년 보도 기준 수치인데요. 전체 육류를 합치면 1인당 60kg이 넘는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쌀 소비량은 어떻게 됐느냐? 1970년대에 1인당 연간 120kg에서 130kg 먹던 쌀이 지금은 55kg에서 60kg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밥이 주인공이고 고기는 곁반찬이던 구조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쌀은 줄고 고기는 늘고 이 두 그래프가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한국인의 밥상이 근본적으로 바뀐 순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결정적인 전환점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입니다. 고도 경제성장의 결실이 생활 수준 향상으로 나타나던 시기죠. 소득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더 많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을 보면 소득이 증가하면 쇠고기 소비가 가장 크게 늘고 그 다음이 닭고기, 돼지고기 순이라고 합니다.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돈이 생기면 비싼 고기부터 더 먹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1990년대 영국발 광우병 사태가 겹칩니다. 수입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돼지고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1997년 외환위기도 한몫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소고기 대신 가격이 저렴한 삼겹살을 선택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삼겹살이 직장인의 국민 음식이 된 거죠. 혹시 이거 아셨어요? 삼겹살이 원래는 인기 없는 부위였다는 거.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기름지고 별로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구이 문화가 발달하면서 재평가된 겁니다. 외식 사업자 입장에서 삼겹살은 조리법이 간단하고 회전율이 높으니까 사업성이 좋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았어요. 치킨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치킨과 맥주, 이른바 치맥 문화가 전 국민적으로 퍼졌고 이후 배달앱 확산과 1인 가구 증가가 치킨 시장을 또 한 번 키웠습니다. 삼겹살과 치킨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둘 다 함께 먹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삼겹살은 둘러앉아 구워 먹으며 소주를 나누는 회식의 중심이었고 치킨은 가족이나 친구와 야식을 즐기는 상징이었죠. 한국 사회의 집단 문화와 결합하면서 음식 소비 자체가 사회적 행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기 소비를 단순히 영양학이나 가격의 문제로만 볼 수 없어요. 문화이고 정체성이고 감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게 됐는데 그 고기를 만들기 위한 사료는 어디서 올까요? 거의 전부 수입입니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을 보면 쌀만 놓으면 80%에서 90% 수준으로 자급이 됩니다. 그런데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하면 전체 곡물 자급률이 20% 안팎으로 뚝 떠요. 사료용 옥수수, 대두박, 밀 같은 것들은 자급률이 한 자릿수 프로에 불과합니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거죠. 사료용 곡물이 전체 곡물 수입의 70%에서 80%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간 1,500만 톤 전후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은 쌀은 자급하지만 고기를 만들 재료는 전부 해외에서 사오는 나라인 겁니다. 이 구조가 왜 위험하냐?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실제로 벌어진 일을 보면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고 기후이변까지 더해지면서 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사료값이 치솟으니까 축산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사료비는 축산농가 경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인데 이게 올라가면 사육원가가 바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소비자한테 파는 고기 가격은 수입육 가격이나 대형마트 정책에 묶여서 쉽게 올리지 못해요. 결국 농가가 적자를 떠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일부 농가는 사육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화학비료 가격도 급등해서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현실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악취민원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규제를 풀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릴 정도로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축산 농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환경오염의 가해자, 고기를 많이 팔아서 돈 잘 버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는 사료비 상승, 환경 규제,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질병 리스크, 수입육과의 가격 경쟁, 유통업체의 가격 압박까지 겹쳐서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입 사료에 기반한 축산 구조는 농가에게도 상당한 리스크를 전가하는 시스템이에요. 좁은 국토에서 밀집 사육을 하다 보니 분뇨 처리 비용, 악취 민원, 질병 발생 시 대규모 살처분과 보상 문제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수백만에서 수천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고 그때마다 방역 비용과 보상금, 농가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뒤따랐습니다. 이런 비용이 마트에서 사는 고기 가격에 다 반영돼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은 세금과 공적 재정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농가와 지역사회가 떠안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잠깐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하나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콩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콩을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렀다는 거 아시죠? 실제로 콩의 단백질 함량은 건조 중량 기준 35%에서 40%로 육류에 견줄만 합니다. 된장, 간장, 청국장, 두부, 콩나물 이런 콩 발효식품과 가공식품이 한국인의 대표 단백질원이었습니다. 문화재청 자료를 보면 삼국시대에 이미 간장과 된장이 분리되어 사용됐다고 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단백질 문화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콩 자급률이 어떻게 되느냐? 전체 콩 자급률은 10%를 밑돕니다. 식용 콩만 따져도 20% 내외 수준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된장찌개의 된장, 두부, 간장, 두유 상당 부분이 미국이나 브라질에서 수입한 대두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콩 재배는 벼에 비해 노동력이 많이 들고 수확량 변동이 크고 수입산 저가 콩과 가격 경쟁에서 불리합니다. 농가 고령화에 기계화도 어렵다 보니 많은 농가가 콩 대신 다른 작목으로 전환했어요. 수입 콩 가격이 국산 콩의 절반 이하인 경우가 많으니까 두부나 된장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도 수입산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결국 콩마저 수입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고착화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콩 농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국제 분쟁이나 기후 위기로 콩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 고기뿐 아니라 된장, 간장, 두부, 두유 같은 전통식품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통식문화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호주와 뉴질랜드는 광활한 초지를 활용해서 방목형 축산, 이른바 그래스페드 모델을 운영합니다. 사료용 곡물 사용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자연 초지를 활용하는 구조인데 한국은 국토가 좁고 산지가 많아서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 조건이 비슷한데요. 곡물 자급률이 칼로리 기준 30% 안팎으로 한국보다 조금 높지만 역시 낮은 편입니다. 일본은 축산 규모를 무작정 키우기보다 와규나 브랜드 돼지고기 같은 고부가 가치 축산으로 방향을 잡았고 생선과 해산물, 콩식품인 나토와 두부, 유제품 등을 결합한 다양한 단백질 식단을 유지하고 있어요. 인도는 종교적 이유로 소고기 소비가 제한적이지만 렌틸콩이나 병아리콩,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으로 단백질을 충당하는 풍부한 식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최근에는 붉은 살코기 소비를 줄이고 식물성 식단 비중을 늘리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을 보면 한국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 수준의 육류 소비에 도달했어요. 더 많은 고기를 먹는 방향이 아니라 단백질원을 어떻게 다양하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온 겁니다. 이게 고기를 먹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겹살과 치킨, 갈비와 설렁탕 없이 한국인의 밥상을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다만 맵기고기가 아니라 가끔 고기, 자주 콩과 생선과 달걀로 구성을 조정하자는 겁니다. 하루 3끼 중 1끼 정도만 고기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된장찌개, 두부조림, 생선구이, 계란찜 같은 전통 단백질원을 활용하는 방식이죠. 사실 한국 전통식 문화는 단백질 다양성의 교과서 같은 존재입니다. 콩과 장류, 두부, 콩나물, 생선과 해산물, 달걀, 소량의 육류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조화롭게 결합된 구조였어요. 겨울에는 김치와 된장, 청국장이 중심이 되고 봄에는 산나물과 생선, 여름에는 제철 생선과 채소, 가을에는 곡물과 콩수확이 이루어지는 자연 환경과 생산 구조에 순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을 현대에 맞게 되살리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쌀의 단백질 함량을 높인 기능성 고단백살 같은 제품도 나오고 있고 식물성 대체 단백질이나 곤충 단백질 같은 새로운 선택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당장 육류를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단백질원을 분산시키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한국인의 단백질 소비는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사료 수입 의존 구조, 콩 자급률 붕괴, 좁은 국토에서의 환경 비용, 축산 농가의 경영 불안, 그리고 식량 안보까지 연결된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라는 겁니다. 육류 소비를 조금 줄이고 콩이나 생선, 달걀, 전통 발효식품의 비중을 늘리는 건 소비자 건강에도 좋고 사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축산 농가의 구조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국산 콩 재배를 확대하고 품종을 개선하고 가공과 유통 인프라를 키우는 건 전통 식문화를 지키는 일이면서 동시에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온 고기 한 점 뒤에는 수입 사료와 환경 비용과 농가의 땀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걸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